와. 이게 뭐죠? 이거 어디죠? 잠깐만. 박물관에 예전에 있던 어? 수집을 하시는 분은 맞는데 치과 선생님이네. 이 뒤에 뭐 이런 전차 이런 게 엄청 많습니다. 네. 탱크 같은 게.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치과 원장 이기원이고 이곳 인천학생 유교 참정관의 관장입니다. 그분 지금 치과하고 저 지금 수집하는 곳이 같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많은 인천 소년들의 6.25 한국전쟁 참전과 관련된 기록물들인데요. 이곳 인천학생 유교 참전관은 1996년부터 저희 아버지하고 제가 또 제 아들을 포함해서 이제 부자 3대가 발굴 기록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마니아는 이제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뭔가 열심히. 소년병 역사 찾기 많이 하죠. 소년병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소년병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수집을 저와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소년병 참전 기록사물들을 이제 수집하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건 뭐죠? 카세트 테이프요? 뭐 녹음하시고 이런 건가? 제가 아버님 사드린 그 조그만 미니 카세트 테이프고요, 이거. 그 당시 쓰던 미니 카세트 테이프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녹음을 하는 거죠. 이분들하고 녹음한 녹음 테이프가 200개. 그다음에 그걸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다 어떤 개수로 장수로 얘기하면 7,000전 정도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제대하신 소년병들은 저희가 한 400여 분을 만나 뵀어요. 한 분 한 분 한 분의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영환님이라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 넷이 부산까지 가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3분이 돌아가세요. 한 10년간 군대 생활하면서 집을 한 번도 안 가요. 한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에서 4명의 친구가 고1 다 고등학교 다니는데 같이 군대 갔는데 셋이 죽었어. 그러니까 볼 낯이 없는 거야, 부모님을. 그래서 1951년 1월에 자원 입대하셔가지고 60년에 제대하셔요. 그 10년 동안은 한 번도 집에 안 가셨어. 전사하신 분들은 살아 돌아오신 분들이 누가 죽었대더라. 내가 누구랑 같이 근무했는데 누가 죽었다. 이영환님처럼 내가 군대 갔는데 이러 3명이 죽었다. 알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살아 돌아오신 분 만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살아 돌아오신 분들을 계속 만나는 거죠. 누군가가 그거를 조사한다고 하는 게 그게 좀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원하시면은 제가 활동비 또 녹음 테이프하고 녹음 미니 카세트, 녹음기, 카메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장만해 드릴 테니까 한번 아버지께서 해보시죠. 한때 아버님이 하시겠다고 평생의 한이셨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떠한 사연으로 돌아가셨는지 14, 15, 16, 17 어린 분들이 전쟁터에 간 건 사실이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펼쳐놓은 거죠. 소년병 얘기를 매번 들으면 진짜 너무 네, 너무 진짜 네, 어린 나이에 너무 어린 나이에요. 마음이 참전하셨어요. 아픕니다, 진짜. 과거에 이제 자식이 먼저 죽으면 평장이라는 걸 했대요. 이렇게 뭐 없어요, 아무것도 봉분도 없고 내가 여기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놓지 이렇게.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아버님 묘소 옆에 동생 묘를 넣었는데 이 형님이 만들어졌는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은 동생의 운동화가 있어요. 와, 이런 걸 다 기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죽었다는 통보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님이 너무 슬퍼서 이쪽에 이제 윤중기님은 이제 5학년,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죠, 지금 우리에게 하면. 고등학교 2학년 동네 형이 중학교 2학년 동네 동생을 같이 이제 군대 간 거예요. 근데 죽었어. 이제 휴가를 나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앞집에 사니까 야, 준기야, 우리 하사민이는 어떻게 잘 지내니? 전사했단 말은 차마 못하고 휴가 한 보름이 있으셨대는데 마지막 날 인사드리러 가서 저 이제 귀대합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하사민이 죽었어요. 털푸덕 쓰러지시면서 그렇게 슬프게 우신 게. 그리고 이제 도망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구나. 참. 저희 아버님이 1951년 6월 7일 수도사단 향로봉 전투에서 찍은 사진인데 중3 때 이제 군대 가셨어요. 귀하는 6.25 전쟁에 참전하여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였으므로 그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라는 참전 용사 증서를 받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100% 아니 1000% 자원해서 가신 거예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돌아갈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1.4.5태가 되면 서울이 함락이 되고요. 1월 5일이 되면 6일이 되면 인천이 함락이 되는 거야. 고향이 이제 함락이 된 거예요. 갈 고향이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고파서. 16세 참전하셔가지고 17, 18, 19, 20살 1954년 12월 달에 4년 거의 3년 11개월 거의 4년을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으시고 나라를 지키신 거죠. 저희 아버지 17살에 이제 분대장이 되셨어요. 공부를 좀 많이 한 학생들이니까. 잊혀지는 것이었는데 기록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여기 있네, 책이 아버지께서 만드신 책이 1권, 2권, 3권, 4권. 기록을 또 저렇게 해놓으셨구나. 와. 빨간색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전사자들. 조순범님이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조순범 14살에 입대하셨어요. 이분이 조순범님이세요. 이 안에 있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료가 저희 아버님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글씨 쓴 거 신문 선생님이고 다 아버님이 쓰신 거잖아요. 워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배우셨어. 그 사진이 유일하게 한 장이 나와 있어요. 이게 97년 여름에, 여름 오시잖아요. 여름에 중구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컴퓨터를 배우신 거예요. 34년생이시니까 63살 때. 그리고 이거는 아버지가 다니면서 찍은 카메라. 야, 저걸 다 기록하시고 또 정말 가지고 대단하시다. 계시구나.
60 넘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걸 본인 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배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지가 요거 하셨을 때 나이가 62인데 이제 제가 또 62이 됐네요. 아버지께서는 이제 요양병에 누워 계세요. 뭐 전혀 아무 일도 못 하시고 사진을 보여드려도 과거에는 유문길, 문제열 다 기억하신 분들인데 이제는 그걸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들로서 생각해 볼 때 가지 말아야 될 길이지. 군대 가지 말았어야지. 그래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신 길이고, 그리고 62살이 돼서 기회가 됐을 때 또 본인이 이제 한 30년 동안 역사를 찾으셨고, 그게 이제 90살이신데 제가 62살로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인생은. 근데 아버지의 삶을 보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열심히 할 게 많더라고요. 시간을 쪼개가지고 열심히 해야죠. 대단하시다, 진짜. 아버지와 함께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저예요. 우리 승표예요, 아버지. 네네. 인천 학도 의용대 네. 본부가 거기 있어. 네네. 그래서 인쇄를 활동하다가 이기가 나는 바람에 부산 육군 제2훈련소에서 응. 입대하신 거잖아요. 응. 1월 10일 날. 응. 네. 근본이 074 1193. 네. 남들은 군인 갈 나이야. 군인 갈 나이죠. 20살이야. 네, 19살. 그때가 제대했어. 아드님이 소녀병 자료 응. 하잖아요. 응. 어떠세요? 뭐좀 기특하고 그러세요? 고마운 거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 참정관 만든 것도 아버지 유교 때 학생들 고생하는데 그 역사를 탈취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다니면서 그걸 찾았어. 잘했죠? 응. 잘했죠? 우리 만나면 또 아버지 노래 부르셔야 되잖아요, 아버지. 인천학도 영대가. 인천 학대는 네. 정열과 용맹은 학도의 보배 이 나라의 흥함은 우리의 생명 이 목숨 다 바치는 나라가 승한다면 우리 학도 의용대 죽어물어서 웃으며 꽃이 되리라. 저는 어떤 많이 하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소년면 찾기 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의 소년면 찾기, 그 소년면 찾기 많이 하죠, 저는. 아버지의 소년면 찾기 많이 합니다. 좀 저는 전쟁 및 군사 그 조그만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천종웅이라고 합니다. 군 서적만이야. 여기는 전략 전술 그런 책들이 있는 곳입니다. 와, 전략 전술책 궁금하다. 여기서부터는 전쟁사로 주로. 모든 전쟁과 역사에 관련된 게 있는 거네요. 이건 뭐냐 하면 군사편찬연구소라는 곳이 좋은 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곳입니다. 편찬 소장님이 여기 같이 여기 좀 갖다 놓고 전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이나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 품절되거나 없는 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기가 힘든 책들이 많이 있고, 여기 책들은 영국이나 미국 같은 뒷골목에 가면 오래된 책들 파는 데들에서 아, 이거 좋다 그러면서 몇 가지 수집해온 것들입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서점이거든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보면 큰 서점이면 한 층 전체가 전쟁하고 군사 관련 책들만 모아낸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불허한 것도 있고 전쟁하고 군사 다루는 전문 서점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차리게 된 거죠. 그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본인이 더 책임감을 갖고 만드신 것도 있겠어요. 그죠? 이건 부도입니다. 실제로 전쟁 같은 걸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된 책들입니다. 우와, 좀 입체적으로 그림도 그러네. 그리셨네. 아,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전쟁의 모습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잘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어떻게 전투를 했고 전쟁에서 어떻게 벌어졌는 것들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이 책. 이 책에 보면 동아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좀 잘 설명되어 있어요. 거북선이다. 거북선이다. 영국 책의 거북선 뭔가 멋있다. 그죠? 16, 17세기는 한국, 일본, 중국 간에 굉장히 큰 전쟁이 벌어진 시대라고 하면서 이제 활의 시대나 창의 시대에서 총의 화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투가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크게 벌어졌다라고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은 임진왜란때 굉장히 조총, 화약에 굉장히 힘들었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병자호란 때는 우리는 총을 갖고 있었긴 했지만 청나라 기병한테 또 역으로 당했죠. 그런 것들이 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 중고만 취급하는 서점 이렇게 지하에 가서 책 보고 되게 좋았어요. 바로 샀어요. 그래서 이 책도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무지의 만용이란 책이 이건 저한테도 몇 사람이 구해달라고 해도 못 구해줬어요.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걸 갖다가 2차 세계대전이라 훨씬 전에 경고를 한 책이죠. 저 책을 보면은 일본군이 이제 침략할 것이라는 걸 아는데 뭔가 예측을 하는 책이었다는 거지. 풍족해지면 오만해지고 오만해지면 국방과 안보를 게을리한다. 그러면 나라가 위험하다. 우리는 항상 뭐 전쟁 중에도 평화를 외쳐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지에 많죠. 그런 것도 경고한 책입니다. 자유롭게 보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니까 와서 자유롭게 보시고 뭐 전쟁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저하고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까 와서 오셨던 분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저하고 얘기 좀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여기서 전쟁과 군사 관련된 북토크나 그리고 뭐 조그마한 세미나 같은 것, 그다음에 전쟁사 연구 모임도 같이 하고 있는 일종의 뭐 책도 팔지만 문화 플랫폼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을까? 이건 굉장히 지정학적, 종교적으로 역사적인 것들 깊이 있게. 러시아 책임, 러시아가 전쟁을 왜 일으켰을까? 뭐 러시아가 이제 책임이 있다는. 전쟁에 대한 것들에 대해 얘기하고 토론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얘기하고 또 제가 모르는 것도 그 사람 얘기하는데 할 때 또 제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끊이지 않나 봐요. 인기가 많아요, 저기. 가야겠다. 네. 군사 혁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지표가 뭐냐면 초급 간부들이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쟁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간부들 사이에 이렇게 조성이 된다면 저는 군사 혁신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육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야전 부대에도 있었고 육사 생도들도 가르쳤고 한 20여 년 군생활했죠. 네. 와, 달았다. 많이 달았어. 야, 자줏빛이 저렇게 변했다는 건 진짜. 세계 전쟁사, 한국 전쟁사, 육사 생도 때 받은 책입니다. 너무 밑줄 긋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띠지 붙여서 확인하고 한국 전쟁 같은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이 부도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다녔던 그 손때 묻은 좋은 책이고 후배들이나 뭐 전쟁사 연구하는 분들은 꼭 이런 책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볼펜으로 정리까지 다 해놓고 옆에 이런 줄 쳐서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갔을 때 여기서 뭐 했던 느낌 같은 거 적고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다니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역들입니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상륙 지역하고 뭐 공격했던 전적지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지도고. 노르망디를 가보셨군요.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유럽을 자주 갔어요. 이분 공부를 영국에서 하셨거든요. 네. 히틀러가 대서양 반격을 이렇게 했고 거기 총사령관 롬메를 했었는데 방어를 굉장히 잘 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들 공격해오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왜 노르망디를 했을까를 한번 다녀보면 압니다. 다른 지역은 굉장히 절벽 지역입니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상륙하면서 다 이렇게 독일군한테 많이 이렇게 사살 상륙 작전하면서 많이 죽잖아요. 끼리 바위 같은 것들은 절벽 지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여기서 뭐 기동전하고 이렇게 지연전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역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책에서 이렇게 본 것들을 가보면 조금 더 이제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고 거기 가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굉장히 재밌죠. 저런 거를 진짜 안내해 주시는 가이드처럼 해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재밌네요. 그러니까 로마의 가장 북쪽 국경이었던 히아니루스 장벽이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다닌 적도 있고, 즉 발칸 반도, 그다음에 마지막 망한 곳, 동로 마지막 망한 이스탄불까지 이렇게 쭉 한 달 동안 다닌 적도 있고, 남북 전쟁했던 곳 테네시 이렇게 쭉 해서 쭉 다닌 적도 있고,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렇게 끝까지 프랑스까지 가고 또 그다음에 독일까지 간 적도 있죠. 왜 전역했냐고 물어보면 저는 전적지 답사행 마음껏 하려고 전역했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전방부대? 거의 다 돌아가 있었죠. 그 21사단, 그 백두산 부대 동부전선의 전쟁 전적지도 많이 갔었고, 또 28사단, 6사단 이쪽 철원, 동두천 이 지역도 많이 갔었고, 빨치산 전투한 것도 많거든요. 그런 쪽들 쭉 많이 다녔었죠. 전쟁이나 뭐 이런 안보가 발전하려면 우리는만 해서는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와서 그런 문화 플랫폼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는 앉아서 읽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읽는 독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적지에 가보면 책으로 보지 못했던 느낌들이나 그런 것들이 딱 맞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책에서 발견 못한 것들이 전적지에 가면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고, 또 책에서 나온 것들을 전적지에 가서 직접 확인하기도 하는 거죠. 가면 좀 그때 당시에 전투했던 사람들의 약간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약간 전쟁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면 좋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걸 보람을 느끼고 하는 거죠. 전쟁과 관련된 책에 열광하는 마니아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대한민국 태극 무공훈장의 첫 번째 수훈자인데요. 태극 무공훈장의 실물이 7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에게 지금의 태극 무공훈장인 1등 무공훈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미국 버지니아주 노폭시에 위치한 메가더 기념관에는 무공훈장 증서만 보관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가더 장군의 그게? 맞아요. 훈장은 발행을 했는데 직접 받으셨냐 확인해 보니까 받진 않은 거예요.
한 시민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부는 기념관 측에 태극 무공훈장 실물을 전달했습니다. 한 시민의 제보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국방부는 시민의 오늘 그 시민이 제가 찾은 정보를 통해서 훈장을 전달했던 것 자체에 대해서 좀 놀랍기는 했었거든요. 제 이름은 박종래라고 하고요. 근현대 군사유물 쪽을 주로 수집하는 취미가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저기에 흔적들이 남아있으니까 더 멋있고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극 무공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입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최고 등급은 태극 무공훈장. 손으로 가리키는 이 훈장은 을지 무공훈장인데 우리나라의 두 번째 무공훈장, 세 번째 충무공훈장, 네 번째 화랑무공훈장, 다섯 번째 인원무공훈장이에요. 태극 무공훈장을 수집하면서 한 가지 호기심이 생겼던 거는 메가더 장군의 태극 무공훈장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1950년 9월 29일에 서울환도식 때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상황이 여력치 않아서 증서만 줬었거든요. 아, 증서만 줬구나. 그걸 기준으로 기관 쪽에 문의를 했었던 거죠. 지금 저 장소는 메가더 장군과 부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메가더 기념관이에요.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을 보내줘서 확인을 해본 결과 태극 무공훈장이 아니었어요. 건국공로훈장이었습니다. 건국공로훈장이라고 1964년도에 메가더 장군 서거 때 정부에서 준 훈장이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태극 무공훈장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그때 블로그에다 글을 썼습니다. 국방부 쪽에서 제보된 결과를 토대로 조사를 했고 올해 1월 초 메가더 장군이 안장되어 있는 메가더 기념관 태극 무공훈장을 전달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못 받았다는 거를 이분이 찾아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이지. 그러면서 느낀 점은 딱 하나였어요. 일개 개인이라도 잊힌 역사를 누구라도 발굴하고 알려줄 수는 있다. 소식을 들은 메가더 장군의 아들 아서 메가더 4세는 이 훈장이 대한민국 국민과 메가더 장군을 영원히 결속시킬 것이라며 국방부에 감사서한을 보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 진짜. 그러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집했던 근현대 시기 군사 유물들입니다. 한 200에서 한 300점 이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런 건 박물관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있어야 될 것들이죠. 제가 뭐 소개하고 싶은 소장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어떤 겁니까? 대한제국 시기 때 제작된 장교 군무예요. 야, 저걸 어떻게... 그래, 나 이런 사진에서만 봤던 것 같은데. 맞아. 그죠? 이 유물에 대한 형태, 특히 이 오약꽃 모양의 모표, 그리고 모자 정수리에 있는 이 문양을 보고 나서 판단을 한 거죠. 아, 대한제국 시대 때 만들었던 장교 군무구나.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 경매 사이트에서 구했습니다. 아니, 왜 대한제국 시대 때 장교의 군무가 일본으로 넘어갔냐 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정황적인 상황을 좀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이것을 판매한 사람, 일본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그 판매자의 증조부가 한국에 왔었고 그때 이 군무를 가져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일본 사람이었어요? 와, 한글 써 있네. 아마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아실 거예요.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황제 근위대에서 입고 있는 제복이 저거예요.
1897년형은 2점이고 1900년형은 13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레플리카가 아니야. 진품인 거잖아요. 군사 유물에는 그것을 사용했던 원주인에 대한 사연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 숨겨진 사연이나 역사를 파헤쳤을 때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즐겁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집에 대한 동기부여도 되고 제 소장품에 대한 가치도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치? 김치 통조림? 한국군의 전투식량 개발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69년도 12월 달에 생산된 김치통조림인데 화남사업이라고 그 당시에 있던 제조업체예요. 거기서 만든 유물이에요. 당시에 베트남전 파병했던 군인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김치였어요. 남베트남 그쪽에서 조달해주는 군량 그리고 식품들을 다 받긴 했지만 한국 군인들은 좀 아쉬웠던 거죠. 그 당시 주월 한국군 사령관이었던 최명신 장군 군인들한테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김치다. 김치 통조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한미 군수협정을 통해서 김치 통조림을 만들게 된 거죠. 파병된 군인들이 그 김치 통조림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김치 통조림을 열었는데 내용물이 다 사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김치 통조림에 대한 그런 포장 기술이 너무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애국심으로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열어보고 싶은 욕은 없으세요? 독특한 얘기긴 한데 심지어 100년 전에 있던 그런 통조림을 실제로 개봉해서 먹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한번 까서 먹어보고는 싶었죠. 그러나 개봉할 수는 없었어요. 현재 남아있는 김치 통조림이 이거밖에 없는 걸로 확인돼서 어떻게 보면 역사 파괴거든요. 단순하게 유물 수집을 하긴 하지만은 거기에 관련된 사연 그리고 역사들이 나무의 뿌리처럼 여러 가지로 내려앉아 있거든요. 그런 정보를 찾을 때 가장 쾌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이 김치 깡통. 미국 경매 사이트에서 이 통조림을 발견을 했어요. 당신 이거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베트남전 때 파병된 미 해군 수병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름 모르는 한국군 한 명이 김치 통조림을 주면서 이거 맛있다, 한번 먹어봐라 라고 전달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받고 계속 보관을 하고 있었던 거죠. 판매자의 그 아버지가 탔던 함정도 알아봤어요. 미해군 드해분 77 구축함이라는 함정인데 그 이름에 대한 기록들 다 찾았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실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한 거죠. 오? 장군님. 장군. 장군님의 군복이군요. 군복을 어떻게 또 찾았을까? 우리나라 군 역사상 인지도도 있고 군의 원로였던 박정인 장군의 전투복입니다. 꼴 부대의 상징적인 분입니다. 1971년도에 제정된 군복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1973년 DMZ에서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했던 사례가 있어요. 73년도에 정상적으로 통보된 DMZ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군을 향해서 북한군 초소병이 사격을 시작을 해요. 우리도 매뉴얼에 의해서 대응하겠다. 근데 계속 쏘는 거예요. 근데 통상 그럴 때 망설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박정인 장군은 내가 책임진다. 좌표 찍어라. 105mm, 155mm 포탄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북한군이 3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와, 대단하시다. 북한군이 이건 정말 두려워했대요.
저 군복이 준장, 원스타가 마지막인 이유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고하게 지고 군복을 벗는 것으로 해서 부하들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마십시오 하고 그 작전에 대한 책임도 명쾌하게 주신 분이에요. 박정인 장군은 작고한 지 오래된 시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복의 원주인인 박정인 장군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 유가족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박정인 장군의 장남이신 육군 대령으로 퇴역하신 박홍근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을 한번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와, 유가족 분들 가족을 만났을까요? 유가족이. 이거를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 연락을 했다고 했는데 그 목적 자체가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슨 군복 같은 걸 수집을 하냐.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셨죠. 이 군복을 입었던 시점에 사진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우와. 와. 3사단 백골부대 기념컵이에요. 만약에 박정인 장군님이 살아 계셨으면 아마 나의 방문에 대해서 좋아하셨을 거다 덕담을 해주셨어요. 과거 군인들이 경험했던 것도 하나의 경험인데 각 개인별로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가 좀 발굴되지 않은 게 좀 아쉽긴 해요. 거기 안에 담겨있는 기억,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잊힌 역사를 발굴하자. 그런 거죠. 나는 군사유물의 숨겨진 기억까지 궁금한 마니아다. 와, 뭐야? 군견? 군견이에요? 뭐? 취미가 직업이 됐다기보다는 직업 안으로 취미가 들어와 버린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직업 안으로 취미가 되고 되게 멋진 말이다. 사실은 마니아들은 저 소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오영총기만이야. 오영총기. 아, 대단하다. 와. 얼마나 모았길래. 이야! 이야! 아, 이거 진짜야? 이게 진짜야? 에이!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뭐야? 아니 너무 다양한데? 이렇게 많다고? 저는 전시 모형 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영화나 드라마, 총기, 무기를 복원하거나 제작을 하는 최민성입니다. 아, 총기 복원 전문가. 와. 진짜 찐이네 저거는. 저건 진짜예요, 그죠? 저건 진짜 찐이다. 하나 재미삼아 샀다가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10년이 채 안 됐는데 한 350정 정도가 모아졌네요. 10년이 안 됐는데도 저렇게 많다고? 근데 약간 갖고 싶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죠? 보니까 너무 멋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밀리터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밀떡일 거고 정말 밀리터리 매니어들 사이에서는 그냥 가벼운 수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가벼운 수준이요? 내가 밀떡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우리보다 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정도 그냥 애호가 정도? 그냥 취미인 정도 아닐까? 에이. 아니, 방 하나가 다 지금 꽉 찼잖아요. 여기는 제가 총을 역사순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건 이제 머스킷. 우리가 이제 보통 조총이라고 부르죠. 조총. 그리고 1800년대 후반부터 이제 서부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는 카우보이들이 많이 쓰는 그런 총도 보이고.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1차 세계 대전이 시작을 합니다. 시대별로 모으셨구나. 총기도 조금 더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덩케르크 같은 영화에서 유명했던 이제 영국제 리엔필드 소총도 보이고요.
전설의 리엔필드. 100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카구팔. 제가 게임할 때 썼던 총입니다. 네, 게임할 때. 그다음에 M1 게런드. M1 게런드는 또 영화 라이언 일병구학이나 미국 영화에 항상 등장을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이야. 저기에 나온 뭐 리엔필드, 게런드 저기부터 총기가 이제 브랜드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요. 저건 뭐야? 기관총이네? 여기에 있는 거대한 총 MG42. 저는 이 총을 보면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마음이 어땠는지가 보인다고 저는 설명을 하는데 총을 정말 잘 만들었어요. MG42 하고 제작을 하신 거야? 너무 멋있다. 철모를 쓰고 조준경만 본 상태에서 머리를 들지 않고 옆에 있는 방아쇠를 당기면 와, 작동도 돼. 저렇게 머리를 들지 않고 했던 이유는 적으로부터 피격을 덜 받기 위해서 방어 전술의 개념 자체를 바꾼 총이에요. 총도 대단하지만 이 거치대가 정말 대단해요. 거치대에 올려놓고 내리는 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측면에 있는 버튼만 하나 당기면 총이, 버튼만 하나 당기면 총이 분리가 돼요. 오, 분리가 돼. 분리도 돼. 이 의자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이 낼 때 안 무거워? 저거 힘들게 돼. 등에 이제 베기지 말라고 거기 등 받침대가 있어요. 무겁네요. 20kg 정도 되는 거라 내고 갈 때 등을 받치게 되는 등받이에요. 수집을 하고 주문을 하면 한 석 달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요. 오. 국내에서 개발되는 총기들은 다 제작하고 싶죠. K 시리즈는 다 하고 싶습니다. 총기 제작 과정은 처음 본다. 또 제작하는 거야? 저걸 직접 만드신다고요? 모형을 직접. 분해를 해서 작업을 벗기고 작업을 할 것과 다시 그냥 조립해서 쓸 것을 분리하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소총 개발 역사는 생각보다 깊은데 권총은 K5 나오는데 한참 걸렸죠. 권총이 어려우니까요. 모두 또 파. 엄청 디테일하다. 이 힘을 많이 받는 부속들은 접착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열을 강하게 돼서 접착제를 녹이는 작업이에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끝내는 데는 한 반나절 정도 걸려요. 와, 레이저 각인도 아니야. 그러니까요. 레이저 각인까지 갖고 계시네. 실물은 보통의 통상적으로 레이저로 각인을 넣는 데들은 이제 폰트 있는 폰트 최대한 비슷한 거 가지고 하는데 저희는 폰트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레이저로 새기지만 레이저로 새긴 게 아닌 것처럼 보이게 형상을 잘 만들어서 도면을 제작을 하죠. 제가 작업하는 스타일의 각인은 좀 달라요. 기존에 있던 색을 싹 벗겨내고 표면들 사포질하면서 스크래치 났던 걸 다 정리를 해준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스크래치를 내줄 차례죠. 우와, 저것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 같지. 무심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자연스러운 모양이 나옵니다. 와, 저런 디테일까지. 와, 스크래치를 낸다고? 네. 진짜 많이 하다, 저거. 진짜로. 난 그냥 전시 수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진짜 총처럼 됐어요. 우와. 색이 정리가 되고 짙어지면서 표면이 근데 아주 새 거 같은 느낌은 아니고 살짝의 사용감들이 있는 거죠. 그래야 이게 무기로서 생명력이 생기는 거죠. 실전적인 느낌이 나고 그러기 위해서. 예. 철학이 있으시다. 소리까지. 저거 왜 안 갖고 왔어? 야, 저거 진짜. 작동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소리가 너무 좋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있는 대한식 68호라고 되어 있는 이 총. 대한식 소총 7호입니다.
저도 사실 이 대한식 소총을 알게 된 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서 요거를 제작을 해달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총이 있었나 하고 알게 된 다음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0년에 설계되고 첫 격발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는 총입니다. 1950년? 건국기에 이 총을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병창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자체 총을 만들려는 최초의 노력이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총 국산화의 그 앞자락에 있는 총이다. 그러니까요. 개발은 했지만 양산돼서 이제 병사들이 사용을 못하고 시제품만 몇십 개일지 몇백 개일지만 만들어지고 그냥 역사 속에 사라진 총인 거죠. 그런데 특이한 건 제작한 적도 없는 게런드하고 닮은 이 뒤에 부분이죠. 오, 닮았다. 그렇네? 진짜. 잘 만든 거예요, 그죠? 너무 잘 만들었죠. 디테일이 장난 아닙니다. 광복군들이 가지고 들어온 소총, 미군이 줬잖아요. 그걸 모델로 해서 이제 만든 거죠. 총기가 등장하는 게임에 흔히 보는 게런드 탄 8발짜리 클립이죠. 마니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8발짜리 클립을 넣고 우와. 잠깐만요. 나 이거 소리 다시 한 번만 들려주면 안 돼요? 너무 멋있었어요. 탐시 나갔어. 탐시 나갔어. 저거.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진짜. 마지막 발이 다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엔 옆에 있는 측면에 버튼을 눌러서 클립을 배출해 줍니다. 아유, 사실은 마니아들은 저 소리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 보면 저 소리가 나와요. 마지막에 탁 날아가는 소리가. 제가 여기에 크게 의미 두는 것 중에 가장 좀 뭉클한 부분이 이 측면에 있는 요 숫자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28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단기예요. 단기? 총기의 역사, 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단기로 총기의 제조 번호가, 제조 연도가 적혀 있는 거는 이 대한식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이는 태극 문양. 저는 이 총을 볼 때마다 뭔가 좀 뭉클한 게 느껴져요. 와, 문양. 아, 태극문양. 시제품밖에 없고 몇 개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네, 6.25 전쟁이 발발을 안 했으면 여기서 더 발전해서 우리가 국산화가 더 빨리 됐을 거예요. 그랬겠죠. 그렇네. 보통 의장대들은 자기네 나라의 제식총 중에 클래식한 모델들, 목재가 들어가고 최근에 이제 개봉하고 OTT에도 떠 있는 핸섬 가이즈라는 영화에 등장했던 총, 거기는 총의 선정부터 표면에 이제 마킹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에 맞춰서 제작을 해서 영화에 등장했던 그런 총이고, 이 총 같은 경우에도 킬링 로맨스라는 영화에서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고 이선균 씨가 들고 이제 그 조나단의 총. 제일 처음 총 작업했던 거는 호텔 델루나에서 이제 아이유 씨가 들고 나왔던 윈체스터. 아이유. 나 봤어. 저 되게 화려한데? 그 이후에 알려져 있는 게 뭐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도? DP, 모가디슈. 가서 진짜 하나씩 만져보고 싶어, 그냥. 하얼빈에서 작업을 한 총이 하나 나옵니다. 일본 총인데 그 총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하고 있는 중이죠. 제가 총기를 바라보는 전환점이 온 총은 있어요. 그게 이제 FNN 1900이라고 우와! 설마. 안중근 의사가 사용을 하셨던 벨기에제 자동 권총입니다. 안중근 이사님이 사용하던? 와. 진짜? 와. 저 권총?
안중근 의사가 사용하셨던 FN-N1900. 실제 저걸 복원을 했다는 거죠? 와. 야, 소름 돋아, 진짜. 와, 저거 복원했지? 와, 진짜 이건 군뽕이다, 군뽕. 진짜, 와. 군뽕 넘칩니다, 지금. 근데 이 총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까? 굉장히 작아요.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총이고. 그렇네요. 엄청 작네. TP5랑 비슷한 사이즈. 감추고 가야 되니까 암살용 권총이잖아요. 이걸로 사람을 살상을 하려면 가까운 거리까지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최대한 근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거리가 7m에서 8m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거리가 얼마 안 나니까 그 가깝게 가려고. 7m 안에까지 접근을 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했다. 살 생각이 없는 거죠. 삶은 포기한 겁니다.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죠. 목숨을 버리는 거니까. 그치. 진짜. 그쵸. 지금이야 저격수가 멀리서 쏘고 도망가고 이러지만 7m, 8m밖에 안 되면 그냥 쏘는 것과 동시에 자신도 발각되니까 이건 거의 진짜 와, 말도 안 되는 건데. 제작을 하면서 그런 자취를 밟아가면서 총을 만들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아,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사셨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동안에는 그냥 도면대로 만들고 있는 거 즐기는 시절에서 뭔가 의미를 깨닫게 되고 역사적 사실을 찾게 되는 순간이었던 게 아닌가. 그게 이제 FN M1900이라는 총이었죠. 우리가 몰랐던 어느 이름 모를 독립운동가가 사용했던 무슨 총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도전해볼 마음이 생기겠죠.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무기와 관련되는 매칭이 되는 자료나 그런 사례가 잘 소개가 안 되고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게 약간 좀 안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이야. 야, 이건 절로 경례가 나옵니다. 와. 진짜. 아, 너무 멋있다. 너는 어떤 매니아가 되고 싶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국 총기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깊게 파는 매니아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야,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